(36화) 줄거리. 남쪽의 오랑캐를 정벌하기 위해 크게 군사를 일으킨 무양우 공명은 첫 번 싸움에서 힘들지 않고 삼노군마를 평정한 이후 천자의 군대에 끊임없이 항거하는 오랑캐왕 맹액을 거듭잡고 놓아주는 일을 반복한다. 칠종칠금 전설의 시작인 것이다. 이로부터 마음으로 항복하지 않으면 남만을 결코 정복할 수 없음을 마대와 공감한 공명의 긴 장정이 시작된다. 제70장 해협 운향. 공명이 하치한 지 수일이 지나도록 맹에게 군사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래서 드디어 대군에게 하령하여 서이하를 떠나 남쪽으로 진발케 하였으니 때는 바로 천지를 녹일 듯한 6월 염천이었다. 그 열기가 마치 불과 같았다. 훗날 누군가 남방의 더위를 쉬로 읊었다. 산천이 타는 듯 마르고 불빛이 하늘을 뒤덮네. 하늘과 땅의 바깥은 모르겠지만 이보다 더위가 더한 곳 또 있으랴. 다시 누군가 또 시를 지었다. 태양의 힘 무섭구나. 검은 구름도 감히 생기지 못하도다. 찌는 듯한 구름에 고고한 학도 숨을 헐떡이고 들끓는 바닷물에 큰 자라도 놀라도다. 시냇 물가에 앉아 차마 떠나지 못하고 대숲속을 행군하며 마지못해 나오네. 그러나 어찌 변방의 군사들이 갑옷을 갈아입고 다시 장정을 떠나지 않으랴. 공명이 대군을 통령하여 행군하고 있을 때 문득 정찰병이 급히 알린다. 맹액이 동령동 속으로 물러나 머물며 그 어귀에 요로마다 보루를 쌓아 가로막고 안에서 병사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산은 험하고 고개는 높아 전진할 수 없습니다. 공명이 여계를 불러 물으니 여계가 말한다. 제가 일찍이 듣자니 이 고을에 몇 갈래 길이 있지만 상세한 것은 알 수 없나이다. 장안이 말한다. 맹액이 4번이나 잡혀 이미 간담이 상했는데 어찌 감히 다시 나오겠소. 하물며 지금 날씨가 불같이 뜨거워 군마들이 필요하고 정벌해도 이익이 없습니다. 군사를 걷어 돌아가는 것만 못합니다. 공명이 말한다. 그렇게 한다면 바로 맹액의 계책에 빠지는 것이요. 아군이 한번 물러나면 그가 틀림없이 그 틈을 노려 추격할 것이요. 이제 이왕 여기까지 왔는데 어찌 되돌아갈 이유가 있겠소. 마침내 왕평을 시켜 수백 군사를 이끌고 선봉에 서게 하며 얼마 전에 항복한 남만 병사를 길앞잡이로 삼아 서북쪽 좁은 길을 찾아 들어간다. 얼마쯤 갔을 때다. 앞서가던 왕평의 군사들이 샘을 발견하고 환호성을 올렸다. 군사와 말들은 앞을 다투어 물을 마셨다. 왕평이 물 마시는 군사를 남겨두고 나아가 겨우 길을 발견하고 돌아왔을 때에는 웬일인지 군사들은 모두 말을 못하고 손가락으로 입만 가리킬 뿐이었다. 이 놀라운 소식을 듣고 공명은 크게 놀라 곧 병사들이 중독됨을 알고 드디어 작은 수레를 타고 수와 수십인을 거느리고 달려가 보려니 그곳에 한 못이 있는데 맑은 물이 얼만큼 깊은지 바닥이 보이질 않고 고였으며 물빛은 검푸르러 아무도 다시는 마시려 하지 않았다. 공명은 즉시 수레에서 내리자 높은 언덕으로 올라가 사방을 두루 살펴보니 사방이 높은 고개이고 까맣같이 울음소리도 들리지 않아 마음속으로 크게 의심한다. 그런데 멀고 먼 산등성이 위를 바라보니 오래된 묘당이 하나 있었다. 공명이 등나무와 칡을 붙잡으며 올라 당도하니 돌로 쌓은 집안에 흙으로 빚은 어느 장군상이 단정히 앉아 있었다. 그 곁에 비석이 있으니 바로 한나라 북파장군 마원의 묘당이었다. 남만을 평정하러 이곳에 온 뒤에 토인들이 묘당을 세워 제사를 지낸 것이다. 공명이 거듭 절을 올리며 말하였다. 제가 선제폐하의 탁고지중을 받고 이제 천자의 교지를 받들어 남만을 정벌하러 이곳에 왔습니다. 먼저 남만 땅이 평정되기를 기다려 그 뒤 위나라를 정벌하고 오나라를 병탄해 한나라 황실을 다시 안정시키려 합니다. 이제 군사들이 지리를 알지 못해 독이 든 물을 잘못 마셔 말소리를 내지 못합니다. 존신께 10,000번 바라옵건대
한나라 왕조의 은희를 생각하시어 현성하심으로 삼군을 도와주소서. 기도를 마치고 묘당을 나와 토인을 찾아 물어보려 했다. 은은히 건너편 산을 바라보니 한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오는데 그 모습이 몹시 기이하다. 공명이 노인을 묘당으로 청해서 인사를 마치고 돌 위에 마주 앉았다. 공명이 묻는다. 장자의 성함은 어찌 되십니까? 이 늙은이도 대국 승상의 높으신 명성을 들은 지 오래인데 다행히 만나 뵙고 인사드립니다. 오랑캐 나라에서 많은 이들이 승상께서 목숨을 살려주신 은혜를 입어 모두 은혜를 고맙게 여김이 두텁습니다. 공명이 그 샘물이 어찌된 까닭인지 묻자 노인이 답한다. 군사들이 마신 물은 바로 아천의 물인데 마시면 말을 하기 어렵고 며칠 안에 죽고 맙니다. 이 샘 말고도 샘이 셋 더 있는데 동남쪽의 샘은 그 물이 지극히 차갑고 사람이 마시면 뜨거운 것을 삼키지 못하고 몸뚱이가 연약해져 죽고 마니 이름하여 유천입니다. 정남쪽에 있는 샘은 사람이 그 물을 몸에 뿌리면 손발이 모두 거먹게 변하며 죽고 마니 이름하여 흑천입니다. 서남쪽에 있는 샘은 열탕처럼 끓는데 사람이 목욕하면 피부가 모두 벗겨지며 죽고 마니 이름하여 멸천입니다. 이곳에 이렇게 샘이 넷 있으니 도끼가 쌓여 어떤 약으로도 치료할 수 없소이다. 또한 독한 기운이 몹시 솟아올라 오로지 미시, 신시, 유시, 세계시에만 왕래할 수 있습니다. 다른 시간에는 모두 독한 기운이 빼곡히 들이차니 닿는 즉시 죽습니다. 공명이 말한다. 이렇다면 남만은 평정할 수 없게 됩니다. 남만을 평정하지 못하면 어찌 오나라 위나라를 병탄해 한시를 중흥하겠습니까? 선제의 탁고지중을 저버린다면 살아도 죽은 것과 같습니다. 승상께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늙은이가 가리키는 곳으로 가시면 해결할 수 있을 것이요. 어르신께서 가지신 어떤 고견이라도 아무쪼록 가르쳐 주시기를 청하옵니다. 여기에서 정서쪽으로 몇 리 가면 산골짜기가 하나 있는데 안으로 들어가 20리를 가면 만안개라는 시냇물이 흐르오. 그 위로 속세를 벗어나 응거하는 훌륭한 선비가 한 분 계시온데 호를 만하는 자라 하오. 그분은 그 골짜기를 나오지 않은 지 수십 년이요. 그의 암자 뒤에 샘이 하나 있으니 이름하여 안락천입니다. 사람이 중독되더라도 그 샘물을 길어서 마시면 즉시 낫습니다. 누구라도 나병이 생기거나 풍토병에 걸리더라도 만안개 안에서 목욕하면 자연히 무사합니다. 아울러 암자 앞에 약초가 한 가지 있으니 이름하여 해여운양이라 합니다. 사람이 그 잎을 입에 머금으면 장기에 걸리지 않게 됩니다. 승상께서는 어서 가서 구하시기 바라오. 공명이 고개 숙여 고마워하며 묻는다. 어르신 덕분에 이렇게 목숨을 구할 수 있게 됐으니 감격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바라옵건대 고성을 알고 싶습니다. 노인이 묘당으로 들어가며 말한다. 저는 원래 이곳의 산신인데 북파 장군의 명을 받들어 일부러 알려드리러 왔소. 말을 마치고 소리를 쳐서 묘당 뒤에 석벽을 열고 들어간다. 공명이 놀라워 마지 않으며 거듭 묘당의 신에게 절을 올리고 원래 왔던 길을 찾아 수레를 타고 대체로 되돌아왔다. 다음날 공명이 신양과 예물을 마련해 왕편과 벙어리 군사들을 이끌고 밤낮 없이 산신이 알려준 거처 쪽으로 나아갔다. 산골짜기 좁은 길로 접어들어 약 20리 남짓 가자 길게 자란 소나무와 큰 잣나무, 우거진 대나무와 기이한 꽃들이 어느 장원을 둘러쌌다. 마을에서 떨어진 곳에 움막 몇 칸이 있는데 좋은 향기가 코를 찌른다. 공명이 크게 기뻐하며 장원으로 들어가서 문을 두드리니 한 동자가 나온다. 공명이 막 통성명하려는데 어느새 누군가 나타나니 대나무 갓을 쓰고 집신을 신고 하얀 도포에 검은 끈을 두른 차림으로 눈은 파랗고 머리카락은 노랗다. 그가 흔쾌히 나와서 말한다. 오신 분은 한나라 승상 아니십니까? 공명이 웃으며 말한다. 고사께서 어찌 아셨습니까? 은자가 말한다. 승상께서 큰 깃발을 휘날리며 남쪽을 정벌하신다고 들은 지 오래인데 어찌 모르겠습니까? 공명이 곧 초당으로 불러들인다.
인사를 마치고 손님과 주인으로 나눠 자리 잡았다. 공명이 고한다. 저는 소열 황제의 탁구지중을 받아 이제 뒤를 이은 사군의 성지를 받들어 대군을 이끌고 이곳에 와서 남만을 복속시켜 천자의 교화로 돌아가게 만들고자 합니다. 뜻밖의 맹액이 고을 속에 숨어들고 군사들이 아천의 물을 잘못 마셨습니다. 밤사이 은혜롭게도 북파장군께서 현성하시어 말씀하시기를 고사께서 계신 곳에 약천이 있는데 그 물로 나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불쌍히 여기시어 그 신령스러운 물을 내려주시어 병사들의 남은 목숨을 구해주십시오. 이 늙은이는 상가들에 사는 쓸모없는 사람인데 어찌 승상께서 힘들게 왕림하셨습니까? 그 셈은 바로 암자디에 있소이다. 하고 물을 마시러 가라고 알려주었다. 이에 동자가 왕평과 말 못하는 군사들을 데리고 갯정가로 내려가 샘물을 퍼마시게 하였다. 마시기가 무섭게 군사들은 각기 신누런 침을 한바탕 토하며 서로 입을 벌려 왁자지껄 떠들고 조화라 날뛰었다. 동자가 다시 군사들을 이끌고 만안계로 가서 목욕하게 한다. 은자가 암자 안에서 박자차와 송화차를 내어 공명을 대접했다. 은자가 고한다. 이곳 남만고을에는 독사와 독정갈이 많고 버들개지가 흩날려 시내와 샘물에 떨어지니 물을 마실 수 없습니다. 다만 땅을 파서 샘물이 나오면 비로소 물을 길어서 마실 수 있습니다. 공명이 해협 운양을 구하니 은자가 군사들에게 마음껏 채취하라고 한다. 입에 한 입씩 머금으면 자연히 열대의 전염병이 침범하지 않습니다. 공명이 고개 숙여 은자의 성명을 묻자 은자가 웃으며 말한다. 저는 바로 맹에게 형 맹절입니다. 공명이 몹시 놀라는데 은자가 다시 말한다. 승상은 의심하지 마십시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세 아들을 낳으셨습니다. 마지는 바로 이 늙은이 맹절이고 둘째가 맹획, 막내가 맹우입니다. 부모님은 모두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둘째가 강하게 천자의 교화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여러 번 충고했으나 아우가 따르지 않기에 저는 성명을 고쳐서 이곳에 응거했습니다. 이제 못난 아우가 반란을 일으키고 또한 승상을 수고롭게 이 불모의 땅으로 깊이 들어오시게 만들어 이렇듯 수고를 끼쳤으니 이 맹절은 10,000번 주고 마땅합니다. 이러므로 먼저 승상 앞에 죄를 청하옵니다. 공명이 탄식한다. 이제야 비로소 춘추시대의 큰 도적 도촉과 그의 동생 하해의 옛 이야기를 믿을 수 있겠습니다. 지금도 그런 일이 있군요. 곧 맹절에게 말한다. 제가 천자께 상주를 올려 공을 남만왕으로 세워도 좋겠습니까? 부귀 공명을 싫어해 이곳으로 도피했거늘 어찌 다시 부귀를 탐할 마음이 있겠습니까? 이에 공명이 비단과 황금을 마련해 맹절에게 주지만 맹절이 굳게 사양하며 받지 않는다. 공명이 감탄에 마지 않으며 작별 인사를 하고 돌아갔다. 훗날 누군가 시를 남겼다. 높은 선비가 홀로 조용히 머물던 곳. 무후가 일찍이 여기에서 오랑캐들을 깨뜨렸네. 이제는 오래된 나무뿐 사람이 살지 않고 차가운 안개만 옛산을 감도네. 공명이 대체로 돌아와 군사들을 시켜 땅을 파서 물을 얻게 하였다. 아래로 20길 남짓 파들어가도 한 방울의 물도 없었다. 무릇 10군데를 넘게 팠지만 모두가 그러했다. 군심이 놀라고 당황한다. 공명이 한밤에 향을 사르며 하늘에 고하였다. 신양은 재주 없으나 대안의 복을 우러러 받들고 천자의 명을 받아 남만을 평정하고자 하옵니다. 이제 도중에 마실 물이 없으니 군마들이 고갈에 시달리옵니다. 상천께서 대안을 끊지 않으실 것이라면 어서 감천을 내려주소서. 대안의 운명이 이미 끝났다면 신양은 바라옵건대 이곳에서 죽겠나이다. 이날 밤 기도를 마치고 해뜰 무렵 보니 곳곳에 우물 가득 감천이다. 훗날 누군가 시를 지었다. 나라 위해 만방을 평정하려 대병을 거느렸으니 마음이 정도와 맞음에 신명이 도우시다. 공손이 축원하여 샘의 감수 넘쳐났으니 제갈량의 지성이 하룻밤에 물을 나게 했도다.
공명의 군마는 물 걱정이 없어지자 드디어 유유히 소로를 경유하여 바로 동룡동 앞까지 이르러 하체하였다. 남만 병사들이 탐지해 맹액에게 와서 알린다. 촉병들이 열병에도 걸리지 않고 물이 고갈되는 환란도 겪지 않았을 뿐더러 모든 독샘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타사대왕이 듣고도 믿지 못해 맹액과 더불어 높은 산으로 가서 바라본다. 그런데 촉병들이 편안히 무사하고 크고 작은 통으로 음료를 운반해 말에게 먹이고 밥을 짓는다. 타사대왕이 이것을 보더니 온몸의 털이 쭈삐 서서 맹액을 돌아보며 말한다. 이것은 신병이요. 맹액이 말한다. 우리 형제 두 사람은 촉병과 한바탕 죽기로 싸워 전장에서 죽을지언정 어찌 기꺼이 속수무책으로 오라를 받겠소. 대왕께서 패전하면 내 처자식도 끝장이요. 마땅히 소와 말을 잡아 남만의 사내들을 크게 배불리 먹이고 물불을 가리지 않고 곧장 총나라 영체에 돌격해야 비로소 이길 수 있소. 이에 남만 병사들을 크게 배불리 먹였다. 막 길을 떠나려는데 동룡동 뒤 서쪽 은야동의 우두머리이자 남만 21개 동의 우두머리 중 하나인 양봉이 3만 병력을 이끌고 싸움을 도우러 왔다고 한다. 맹액이 크게 기뻐하며 말한다. 이웃의 병력도 나를 도우니 반드시 이길 것이요. 즉시 타사대왕과 더불어 동룡동을 나가 영접하였다. 양봉이 병력을 이끌고 들어와 말한다. 내게 정예 병력 3만이 있고 모두 철갑을 입은 데다 능히 상가 고개를 나는 듯이 넘으니 촉병을 100만 명이라도 대적하고도 남습니다. 또한 내게 아들이 5 있는데 모두 무예를 잘 갖추었습니다. 바라건대 대왕을 돕고 싶소이다. 양봉이 5 아들을 불러 인사시키니 모두가 몸이 표범이나 호랑이 같고 위풍당당하다. 맹액이 크게 기뻐하며 곧 연애를 베풀어 양봉 부자를 대접하였다. 술이 거나해지자 양봉이 말한다. 군중에 작은아마 즐길 거리가 있습니다. 저를 따르는 군사 중에 칼과 방패로 춤을 잘 추는 여인들이 있는데 이로써 한번 웃어볼 수 있습니다. 맹액이 흔쾌히 따른다. 잠시 뒤 수십 명의 오랑캐 여인들이 모두 머리를 풀어헤치고 맨발로 장막 밖에서 춤추며 뛰어들어오니 오랑캐들이 손뼉을 치며 노래를 불러 어울린다. 양봉이 2 아들에게 술을 따르라 했다. 2 아들이 술잔을 들어 맹액과 맹우 앞으로 간다. 2 사람이 술잔을 받아 막 술을 마시려는데 양봉이 크게 소리 지르니 2 아들이 재빨리 맹액과 맹우를 붙잡아 끌고 내려온다. 타사대왕이 이를 보고 달아나려는 것을 양봉이 벌써 붙잡았다. 오랑캐 여인들이 위에서 가로막으니 누가 감히 접근하겠는가. 맹액이 말한다. 옛말에 토끼가 죽으면 여우도 슬퍼하고 짐승도 같은 무리의 불행을 슬퍼한다고 했소. 나와 그대는 모두 각동의 주인이고 지난날 아무 원한도 없었는데 무슨 까닭으로 나를 해치는 것이오. 양봉이 말한다. 제갈승상께서 목숨을 살려주신 은혜에 우리 형제와 아들과 조카 모두 감격했지만 보답할 길이 없었다. 이제 내가 반란하는데 어찌 사로잡아 바치지 않겠느냐. 이에 각동의 남만병들이 모두 고향으로 달아나 되돌아갔다. 양봉이 맹액, 맹우, 타사대왕을 공명의 영체로 압송해왔다. 공명이 불러들이니 양봉 등이 아래에서 절을 올리며 말한다. 저희 아들과 조카 모두 승상의 은덕을 입었기에 맹액과 맹우 등을 사로잡아 바치옵니다. 공명이 그에게 크게 상을 내리고 맹액을 끌고 오게 했다. 공명이 웃으며 말한다. 그대가 이번에는 신복하겠소. 그대가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 고을 사람이 스스로 모질게 해쳐서 이렇게 된 것이오. 죽일 테면 죽이시오. 그러나 복종하지는 못하겠소. 그대는 우리를 마실 물이 없는 곳으로 꿰어 아천, 멸천, 흑천, 유천 이렇게 독이 든 샘물로 해치려 했으나 우리 군사는 아무 탈이 없었으니 어찌 하늘의 뜻이 아니겠소. 그대가 어찌하여 어리석게 고집을 부리오. 내게는 조상 대대로 살아온 은갱산이 있는데 삼강이 험준하고 중요한 요새로 경고하오. 그대가 그곳으로 가서도 나를 잡는다면 나는 마땅히 자자손손 마음을 다해 복종하겠소.
내 다시 그대를 돌아가게 풀어줄 터이니 병마들을 엄중히 정비해 나와 더불어 승부를 겨뤄보시오. 그때 사로잡히고도 그대가 복종하지 않는다면 마땅히 그대의 구족을 멸하겠소. 공명은 좌우 사람들에게 소리쳐 맹에게 포박을 풀어주고 일으켜 세우게 했다. 맹액이 거듭 절을 올리고 떠났다. 공명이 또한 맹우와 타사대왕 둘 다 포박을 풀어주고 술과 밥을 내리며 안심시킨다. 두 사람이 송구스러워 감히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였다. 공명이 영을 내려 말과 한 장을 내어주어 돌아가게 했다. 한편 공명이 맹액 등 한 무리의 사람을 풀어주고 양봉 부자에게 모두 벼슬과 자기를 내리고 남만 병사들을 크게 배불리 먹였다. 양봉 등이 절을 올려 살해하고 떠났다. 맹액 등이 밤낮 없이 은갱동으로 달아난다. 은갱동 밖에 흐르는 강이 셋 있으니 바로 노수, 감남수, 서성수다. 세 갈래 물이 만나니 삼강이라 불렀다. 은갱동 북쪽 가까이 평야가 300리 남짓 펼쳐져 온갖 산물이 많았다. 은갱동 서쪽 200리에는 소금을 만드는 염전 운동이가 있다. 서남쪽 200리에는 노수, 감남수가 만난다. 정남쪽 300리는 바로 양도동인데 그곳에 산이 하나 솟아 양도동을 삥 둘러싸고 있다. 산 위에서 은광석이 나오니 은갱산이라 일컫는다. 산속에 궁전과 누대를 세워 오랑캐 왕의 소굴로 삼았다. 그 가운데 묘당을 하나 세워 각이라 일컬었다. 사시사철 소와 말을 잡아들이는 제사를 복기라 일컫는다. 해마다 늘 총나라 사람이나 다른 지역 사람을 제물로 바쳤다. 사람이 병이 걸리면 약을 먹으려 하지 않고 오로지 기도하며 무당을 섬기니 약기라 일컫는다. 이곳에는 형법이 따로 없고 죄를 저지르면 즉시 참한다. 딸이 성장하면 계곡에서 목욕하다 남녀가 저절로 어지러이 뒤섞여 자기 짝을 만나 임신해도 부모가 금하지 않고 하계라 일컬었다. 해마다 빗물이 똑같이 골고루니 벽시를 뿌린다. 벼가 익지 않으면 뱀을 잡아 국을 끓이고 코끼리를 삶아 밥으로 먹는다. 지역마다 부유하고 지위가 높은 집안을 동주라 일컬었고 그 아래를 추장이라 했다. 매달 초하루와 보름에 모두 상강의 성 안에서 물건을 팔고 사고 물물 교환을 한다. 그 풍속이 이러하다. 한편 맹액은 은갱동에 머물며 자신의 종족을 1,000남짓 불러 모아 그들에게 이른다. 내 여러 차례 촉병에게 치욕을 입어 지금 당장 이 원한을 갚고야 말겠소. 그대들에게 고견이 있다면 말해보시오. 이 말이 미처 끝나기 앞서 한 사람이 응답한다. 제가 제갈량을 격파할 만한 일을 한 사람 청거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보니 바로 맹액의 처남이며 현재 8번부의 우두머리인데 대례동주라 불렸다. 맹액이 크게 기뻐하며 서둘러 누구를 청거하는지 묻자 대례동주가 말한다. 여기서 서남쪽 팔납동의 동주 목록대왕은 법술이 심히 통달했습니다. 코끼리를 타고 다니며 능히 비와 바람을 부르고 늘 곁에 호랑이, 표범, 승냥이, 이리, 독사, 정가를 데리고 다닙니다. 그의 수하에 천병이 3만 있는데 몹시 용맹합니다. 대왕께서 예의를 차려 글을 써주시면 제가 직접 찾아가 요청하겠습니다. 그가 윤허하면 어찌 촉병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맹액이 흔쾌히 국구에게 영을 내려 글을 써서 떠나게 했다. 그러면서 타사대왕에게 영을 내려 삼강성을 지키게 하여 앞쪽의 방어벽으로 삼았다. 한편 공명은 병력을 거느리고 곧장 삼강성에 이르러 멀리 바라보니 이 성의 삼면은 강이 흐르고 한 면만이 육지와 이어졌다. 즉시 위원과 조운을 파견해 한 무리 군사를 거느리고 육로를 통해 성을 공격하게 했다. 군사들이 성 아래 이르자 성 위에서 활과 쇠뇌로 일제히 쏘아댄다. 원래 은갱동 사람들은 쇠뇌와 활 쏘기에 능숙한 이가 많고 쇠뇌 하나로 한꺼번에 화살 10발을 쏘는데 화살 쪽에 모두 독약을 발랐다. 화살에 맞는 이는 피부가 모두 문드러져 오장이 드러난 채 죽어갔다. 조은과 위원이 승리를 거둘 수 없어 돌아와 공명을 만나 독화살 이야기를 했다.
공명이 스스로 작은 수레를 타고 싸움터로 와서 허실을 살펴보고 영체 안으로 되돌아와 군사들에게 면리 후퇴의 영체를 세우게 했다. 오랑캐 병사들은 총나라 병력이 멀리 후퇴하자 모두 크게 웃고 축하하며 다만 촉병들이 무서워서 달아난 줄로만 알았다. 이에 따라 밤에도 안심하고 잠들어 보초와 정탐하러 가지 않았다. 한편 공명은 후퇴한 뒤 즉각 문을 닫고 출전하지 못하게 하였다. 잇따라 닷새를 아무런 호령도 내리지 않았다. 어느 날 해질 무렵 돌연히 바람이 살랑거리자 공명이 명령을 전한다. 군사들은 제각기 옷자락 한 폭씩 준비해 일경까지 점검을 받으라. 준비하지 않는 이는 당장 참할 것이다. 장수들 모두 그 뜻을 알지 못하고 군사들은 명령대로 준비했다. 초경 무렵 다시 전령한다. 군사들은 제각기 옷자락 한 폭에 흙을 한 꾸러미씩 담으라. 준비하지 않는 이는 당장 참할 것이다. 군사들은 이번에도 그 뜻을 알지 못한 채 다만 명령대로 예비한다. 공명이 다시 전령한다. 군사들은 흙을 담아 모두 삼강성 아래에 쏟아부어라. 먼저 도착하는 이에게 상을 내릴 것이다. 군사들이 이 명령을 받고 모두 깨끗한 흙을 담아 나는 듯이 성 아래로 달려갔다. 공명이 명령에 흙을 쌓아 성을 오르는 길을 만들게 하고 먼저 성을 오르는 것을 으뜸가는 공으로 쳤다. 이에 촉병 10만 남짓과 항복한 병사 1만 남짓이 흙 한 꾸러미씩 가지고 가서 일제히 성 아래에 쏟아부었다. 짧은 시간에 흙을 쌓아 산이 만들어졌다. 암호 소리와 함께 촉병들 모두 성을 오른다. 남만병들이 서둘러 쇠뇌를 쏘려 하지만 태반이 어느새 붙잡히고 나머지는 성을 버리고 달아났다. 타사대왕은 싸움 중에 죽었다. 총나라 장수들이 군사들을 독려해 길을 나눠 소탕하였다. 공명이 삼강성을 점령하고 노획한 진귀한 보물들 모두를 삼군의 군사들에게 상으로 내렸다. 오랑캐 패잔병들이 달아나 맹액을 만나 이야기한다. 타사대왕께서 전사하셨고 삼강성을 빼앗겼습니다. 맹액은 크게 놀랐다. 걱정하고 있는데 누군가 보고하니 촉병들이 이미 강을 건너 이제 은갱동 앞에 영체를 세웠다고 한다. 맹액이 몹시 당황해 허둥댔다. 그런데 병풍 뒤에서 한 사람이 크게 웃으며 나와서 말한다. 남자로 태어나 어찌 지혜가 없단 말이오. 내 비록 일개 부인이나 바라건대 당신과 더불어 출전하고 싶소. 맹액이 쳐다보니 바로 그의 아내 추경 부인이다. 부인의 집안은 대대로 남만에 살았으니 바로 불을 다스리는 시인 추경 씨의 후손이었다. 비도를 잘 써 백발백중이다. 맹액이 몸을 일으켜 고마워한다. 부인이 흔쾌히 말에 올라 종족의 용맹한 장수 수백 명과 기력이 펄펄한 남만병사 5만을 이끌고 은갱동에 궁궐을 나가 촉병과 대적하러 나갔다. 은갱동 입구를 돌자마자 한 무리 군사가 가로막으니 선두의 총나라 장수는 바로 장이다. 남만병이 이를 보고 재빨리 두 갈래로 갈라졌다. 추경 부인이 등에 비도 5자루를 꽂고 손에 장팔 장창을 꼬나지고 적토마를 탔다. 장이가 이를 보고 마음속으로 칭찬한다. 두 사람이 말을 몰아 교전한다. 몇 탑을 못 싸워 부인이 말머리를 돌려 달아난다. 장이가 쫓아가는데 공중에서 한 자루 비도가 날아든다. 장이가 급히 손으로 막지만 왼팔의 명중에 몸이 뒤집히며 말에서 떨어졌다. 남만병들이 일제히 함성을 지르더니 장이를 포박해 끌고 갔다. 장이가 잡혀간 것을 마충이 듣고 급히 구출하려는데 어느새 남만병들에게 포위되었다. 멀리서 추경 부인이 창을 꼬나지고 말을 타고 서 있는 것이 보여 마충이 분노해서 싸우러 달려가다가 타고 있던 말이 올가미에 걸려 넘어지니 마충 역시 사로잡힌다. 모두 은갱동으로 압송돼 맹액 앞으로 끌려갔다. 맹액이 술자리를 열어 경하한다. 부인이 도부수들에게 호통쳐서 장이와 마충을 끌어내 목을 베라고 한다. 맹액이 말리며 말한다. 제갈량이 나를 5번이나 풀어줬는데 이번에 그의 장수들을 죽인다면 의롭지 못하오. 우선 동 안에 가두어 제갈량을 사로잡은 뒤 죽여도 늦지 않소. 부인이 그 말을 따르고 웃고 마시며 즐거워했다.
한편 패잔병들이 돌아와 공명을 만나 그 일을 알렸다. 공명이 즉시 마대, 조은, 위원 세 사람을 불러 계책을 주니 제각기 군사를 이끌고 떠났다. 다음날 남만병들이 은갱동 안으로 들어가 조자룡이 싸움을 건다고 알린다. 추경 부인이 즉시 말에 올라 맞이하러 나간다. 두 사람이 몇 합을 못 싸워 조자룡이 말머리를 반대쪽으로 돌려 달아났다. 매복이 있을까 두려워 부인이 군사들을 거느리고 돌아갔다. 위원도 군사를 이끌고 싸움을 거니 부인이 말을 몰아 맞이한다. 긴급히 싸우다가 위원이 패한 척 달아나지만 부인이 뒤쫓지 않는다. 다음날 조자룡이 또다시 군사를 이끌고 싸움을 거니 부인이 동병들을 거느리고 맞이하러 나간다. 두 사람이 몇 합을 못 싸워 조자룡이 패한 척 달아나지만 부인은 창을 든 채 뒤쫓지 않는다. 병력을 거둬 은갱동으로 돌아가려는데 위원이 군사를 이끌고 일제히 소리 지르며 모욕을 주고 꾸짖으니 부인이 급히 창을 꼬나지고 위원에게 달려들었다. 위원이 말머리를 돌려 달아난다. 부인이 분노에 뒤쫓아오는데 위원이 말을 몰아 산속 외진길로 달아났다. 그런데 등 뒤에서 한바탕 요란한 소리가 나기에 위원이 고개를 돌려보니 부인이 말 한 장에서 뒤집혀 낙마했다. 알고 보니 마대가 이곳에 매복해 밤마삭으로 걸려 넘어지게 만든 것이었다. 부인을 사로잡아 큰 영체로 압송해왔다. 남만장수와 병사들이 모두 구원하러 오지만 조자룡이 한바탕 무칠로 쫓아버렸다. 공명이 위에 반드시 앉았는데 마대가 추경 부인을 압송해오자 공명이 급히 무사들에게 명령해 부인의 포박을 풀게 했다. 부인을 다른 군막에 머물게 하고 술을 내려 그 놀란 마음을 가라앉혔다. 사자를 맹액에게 보내어 이를 알리고 부인을 장의에 맞춘 두 장수와 교환하자고 했다. 맹액이 응낙해 즉시 장의와 맞춤을 방출해 공명에게 돌려보냈다. 공명이 곧 추경 부인을 은갱동으로 돌려보낸다. 장의와 맞충이 돌아오자 공명도 즉시 부인을 본동으로 돌려보내니 맹액은 동해까지 나와 부인을 영접하였다. 맹액은 추경 부인을 보자 기쁘기도 하려니와 괴롭기도 하고 긴 탄식과 함께 그의 얼굴은 야릇하게 이지러졌다. 제8권 공명출사편 제71장 오랑캐 나라가 기복하다. 남방 땅이 넓어 그 끝가는 데를 모르도록 아득하여서 비록 나아가지는 못할지언정 물러나 의지할 곳이 곳곳에 있어 맹액은 이미 5번이나 공명에게서 사로잡힌 바 되었으되 번번이 놓여 나왔고 그때마다 새롭게 군사를 모으고 오랑캐 나라의 각 동주의 힘을 입을 수 있었다. 맹액이 힘이 지쳐 추경 부인의 비도까지 날려보았으나 이 역시 허사로 돌아갔고 드디어는 부인마저 사로잡힌 바 된 것이다. 5번 잡혔다 5번 목숨을 얻어 나오자 맹액은 다시 어떻게 해볼 엄두가 나지 않아 마침 석방되어 온 추경 부인과 함께 긴 한숨만 쉬던 참이었다. 그런데 누군가 알리기를 팔납동에 동주가 왔다고 한다. 맹액이 은갱동을 나가 영접하는데 그 사람은 하얀 코끼리를 타고 몸을 황금, 진주, 옥돌로 장식하고 허리에 큰 칼 2자루를 차고 한 무리의 호랑이, 표범, 승냥이, 이리와 같은 맹수들을 부리는 사람들을 거느렸다. 그들이 빽빽히 밀려든다. 맹액이 거듭 절하고 지난 일들을 애달프게 하소연한다. 목록대왕이 함께 복수할 것을 승낙하자 맹액이 크게 기뻐하며 잔치를 베풀어 대접한다. 다음날 목록대왕이 팔납동의 병력을 이끌고 맹액과 함께 출전하였다. 조자룡과 위원이 오랑캐의 출병을 듣고 곧 군마를 거느리고 포진하였다. 두 장수가 군진 앞에 말고삐를 잡고 서서 보니 남만병들의 깃발과 무기가 모두 다르다. 많은 이들이 옷이나 갑옷을 입지 않고 모조리 알몸뚱이 벌거숭이이고 얼굴 생김새가 더럽고 지저분하다. 몸에는 4자루의 뾰족한 칼을 가지고 군중에서 북을 치거나 나팔을 불지 않고 다만 징을 쳐서 신호로 삼는다. 목록대왕이 허리에 2자루 보도를 차고 손으로 종을 잡고 하얀 코끼리에 올라타 큰 깃발 사이로 나온다. 조자룡이 보더니 위원에게 말한다.
우리가 싸움터에서 일생을 보냈지만 아직까지 이와 같은 인물은 보지 못했소. 두 사람이 머뭇거리는데 목록대왕이 그 입으로 알아차릴 수 없게 주문을 잔뜩 외고 손으로 채종을 흔든다. 갑자기 미친 듯이 바람이 크게 불고 모래가 날고 돌이 굴러 마치 소나기와 같다. 나팔소리 한바탕 울리더니 호랑이, 표범, 승냥이, 이리 등 맹수들과 독사가 바람을 타고 나타나 쳐들어온다. 촉병들이 어떻게 했어도 막아내지 못하고 뒤쪽으로 달아났다. 남만병들이 추격하다가 삼강성 길목에 이르렀어야 되돌아갔다. 조자룡과 위원이 패잔병들을 거둬모아 공명의 군막 앞으로 가서 죄를 청하며 이 일을 자세히 이야기했다. 공명이 웃으며 말한다. 그대 두 사람의 죄가 아니오. 내가 아직 움막에서 나오지 않았을 때 남만에 호랑이와 표범을 부리는 술법이 있음을 이미 알았소. 내가 총나라에 있을 때부터 이미 이러한 군진을 깨뜨릴 물건을 준비했소. 군사들을 뒤따라 20량의 수레가 있는데 모두 밀봉에 적어놨소. 오늘 우선 그 절반을 쓰고 나머지 절반은 남겨 훗날 따로 쓸 것이오. 곧 좌우의 사람들에게 명령해 붉은 상자를 실은 수레 열량을 가져오게 하고 검은 상자를 실은 수레 열량은 뒤쪽에 남겨두게 하였다. 사람들 모두 그 뜻을 알지 못한다. 공명이 상자를 여니 모두 나무를 깎아 색칠한 큰 짐승들로 모두 5색깔 털실로 털옷을 만들고 강철로 이빨과 발톱을 만들었는데 한 개에 10사람이 올라탈 수 있었다. 공명이 튼튼한 군사를 1천 남짓 가려 뽑고 불과 연기를 일으키는 물건 100개를 수령해 군중에 숨기게 했다. 다음 날 공명이 병력을 이끌고 크게 진격해 은갱동 입구에 포진한다. 남만병들이 탐지해 은갱동으로 들어가 남만왕에게 알린다. 목록대왕이 스스로 무적이라 여기고 즉시 맹액과 더불어 동병들을 이끌고 출격한다. 공명이 머리에 윤건을 쓰고 손에 깃털 부채를 들고 몸에 도포를 입은 채 수레 위에 반듯하게 앉았다. 맹액이 이를 가리켜 말한다. 수레 위에 앉은 이가 바로 제갈량이요. 저 사람을 잡으면 대사가 정해질 것이요. 목록대왕이 입속에서 주문을 외며 손으로 채종을 흔든다. 눈 깜짝할 사이에 광풍이 크게 불고 맹수들이 튀어나온다. 공명이 깃털 부채를 한번 흔들자 그 바람이 적진으로 되돌아서 불고 총나라 진영에서 가짜 맹수들이 몰려나온다. 오랑캐의 진짜 맹수들에게 총나라 진영의 거대 맹수들이 입에서 화염을 뿜고 코에서 검은 연기를 내고 몸에 달린 구리방울들이 요동치는 가운데 이빨을 드러내고 발톱을 휘두르며 달려든다. 오랑캐의 흉악한 맹수들이 감히 전진하지 못하고 모조리 오랑캐 쪽으로 달아나 오히려 오랑캐 병사들이 무수히 부딪혀 쓰러진다. 공명이 병력을 이끌고 크게 진격하니 북과 피리 소리 일제히 울리며 앞으로 나아가 뒤쫓아 죽인다. 목록대왕이 난전 중에 죽는다. 은갱동 안에 맹액의 종족이 궁궐을 버리고 상가고개를 넘어 달아났다. 공명의 대군이 은갱동을 점령했다. 다음 날 공명이 병력을 나눠 맹액을 잡으려는데 누군가 보고한다. 남만왕 맹액의 처남 대례동주가 맹액에게 거듭 투항을 권했으나 맹액이 따르지 않자 이제 맹액과 아울러 추경 부인을 비롯한 종당 수백 사람을 모조리 사로잡아 와서 승상께 바치겠다고 합니다. 공명이 이를 듣고 즉시 장의와 마충을 불러 이렇게 저렇게 분부한다. 두 장수가 계책을 받고 건장한 병력 2천을 이끌고 양쪽 군막에 매복했다. 공명이 곧 수문장에게 명령해 문을 모두 열어서 들여보내게 했다. 대례동주가 도부수들을 이끌고 맹액 등 수백 사람을 압송해 오더니 계단 아래에서 절을 올린다. 공명이 호통친다. 이놈들을 붙잡아라. 양쪽 군막에서 건장한 병사들이 일제히 나와서 두 사람이 한 사람씩 붙잡아 모조리 포박했다. 공명이 크게 웃으며 말한다. 내 하찮은 꾀로 어찌 나를 속여 넘기랴. 너도 보았다시피 너희 고을 사람들이 2번이나 너를 잡아 투항했지만 나는 해치지 않았다. 너는 내가 깊이 믿는 줄만 여기고 항복한 척 찾아와 나를 여기서 죽이려 한 것이다. 무사들에게 소리쳐 그 몸을 뒤지니 과연 제각기 예리한 칼을 지녔다. 공명이 맹액에게 묻는다.
너는 원래 내 집에서 사로잡히면 비로소 진심으로 복종하겠다고 말했다. 오늘 어떡하겠느냐?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죽을 길을 찾아온 것이지 그대가 잘해서가 아니오. 나는 아직은 마음으로 복종할 수 없소. 내게 6번이나 사로잡히고도 아직도 복종하지 않겠다면 언제까지 기다리란 것이냐? 그대가 7번째로 사로잡으면 나는 비로소 마음을 기울여 귀순하고 맹세코 배반치 않겠소. 소굴을 이미 깨뜨렸거늘 내가 무엇을 걱정하랴. 무사들을 시켜 그들의 포박을 모조리 제거하고 꾸짖었다. 이번에 붙잡히고도 다시 한거한다면 결코 가볍게 용서하지 않겠다. 맹액 등이 머리를 감싸지고 놀란 쥐새끼처럼 달아났다. 한편 싸움에 지고 살아남은 남만병이 1000명 남짓인데 태반이 부상을 입고 달아나다가 마침 남만왕 맹액과 마주쳤다. 맹액이 패잔병들을 걷어 마음속으로 잠옷 기뻐하며 대래동주와 상의한다. 내 이제 남만고을을 촉병들에게 빼앗겼으니 이제 어디로 가서 정착하겠소. 대래동주가 말한다. 총나라를 격파할 나라가 꼭 하나 있사옵니다. 맹액이 기뻐하며 말한다. 어디로 가면 되겠소? 여기서 동남쪽 700리에 한 나라가 있으니 이름하여 오가국입니다. 국왕 올돌골은 키가 2장으로 오곡을 먹지 않고 살아있는 뱀과 흉악한 짐승을 밥으로 먹습니다. 몸에는 갑옷처럼 단단한 비늘이 나 있어 칼이나 화살로 뚫을 수 없습니다. 그 수하 군사들은 모두 등나무 갑옷을 입습니다. 그 등나무는 산골짜기에서 자라서 암벽 위로 감아 올라갑니다. 그 나라 사람들이 그것을 채취해 기름 속에 담가 반년이 지나면 꺼내어 햇볕에 말립니다. 건조하고 다시 기름 속에 담기를 무릇 10번 남짓 한 뒤에야 그것으로 갑옷을 만듭니다. 그것을 몸 위에 걸치면 강을 건너도 가라앉지 않고 물속을 지나도 젖지 않으며 칼이나 화살로도 뚫을 수 없습니다. 이러므로 이름하여 등갑군이라 합니다. 이제 대왕께서 가서 요청하시면 될 것입니다. 만약 그가 도와준다면 제갈량을 사로잡음은 마치 날카로운 칼로서 대나무를 쪼갠가 같사옵니다. 맹액이 크게 기뻐하며 마침내 오가곡으로 올돌골을 만나러 왔다. 이곳에는 집이 따로 없고 모두 토열에 거주했다. 맹액이 오가곡으로 들어가 거듭절하고 지난 일을 하소연한다. 올돌골이 말한다. 본동의 병력을 일으켜 그대의 복수를 해주겠소. 맹액이 기뻐하며 고개 숙여 고마워했다. 이에 병력을 이끌 장수 2사람을 올돌골이 부르니 한 사람은 이름이 토안이고 또 한 사람은 이름이 헨이다. 3만 병력을 일으키는데 모두 등갑을 걸치고 오가국을 떠나 동북쪽으로 갔다. 어느 강에 이르니 이름하여 도화수로 물가에 복숭아 나무가 있어 해마다 물속에 그 잎이 떨어진다. 다른 나라 사람이 강물을 마시면 죽지만 다만 오가국 사람이 마시면 오히려 기력이 갑절로 늘어난다. 올돌골의 병사들이 도화수 나루에 이르러 영체를 세우고 촉병을 기다렸다. 한편 공명이 남만인을 시켜 맹액의 소식을 정찰하니 돌아와 알린다. 맹액이 오가국의 군주에게 요청해 등갑군 3만을 이끌고 현재 도화수 나루에 주둔했습니다. 맹액이 또한 번국마다 오랑캐 병사를 불러 모아 힘을 합쳐 적군을 막아 싸우려 합니다. 공명이 듣고 병력을 거느리고 크게 나아가 곧바로 도화수 나루에 이르렀다. 강 건너 오랑캐 병력을 바라보니 우물거리는 꼴들이 사람 꼴 같지 않고 몹시 추악하다. 또한 원주민에게 물으니 이날 복숭아 나뭇잎이 강물에 떨어지고 있어 물을 마실 수 없다고 한다. 공명이 오리 물러 영체를 세우게 하고 위원을 남겨 영체를 지키게 했다. 다음날 오가국 군주가 한 무리의 등갑군을 이끌고 강을 건너오니 징소리와 북소리가 크게 진동한다. 위원이 병력을 이끌고 맞이하러 나갔다. 남만병들이 땅을 뒤덮으며 몰려온다. 총나라 군사들이 쓴 노전이 등갑 위에 이르지만 모두 등갑을 뚫지 못하고 땅으로 떨어진다. 칼로 베고 창으로 찔러도 역시 뚫고 들어가지 못한다. 남만병들이 모두 예리한 칼과 강철로 만든 무기를 쓰니 촉병들이 어떻게 막아내지 못해 모조리 패주했다. 남만병들이 뒤쫓지 않고 되돌아간다. 위원이 다시 돌아와 도화수 나루에 가보니 남만병들이 갑옷을 입고 물을 건너간다. 그들 가운데 피곤한 이들은 갑옷을 벗어 물 위에 띄우고 그 위에 앉아 강을 건넌다. 위원이 서둘러 대체로 돌아와 공명에게 여쭈며 그 일을 자세히 말했다.
공명이 여계와 토인을 불러 물으니 여계가 말한다. 제가 평소 듣자니 남만의 오가국이라고 있는데 인간의 도리가 없다고 합니다. 또한 등나무 갑옷으로 몸을 지키니 쉽사리 살상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도화수의 나쁜 물은 그 나라 사람이 마시면 도리어 기력이 더욱 솟지만 다른 나라 사람이 마시면 곧바로 죽습니다. 이러한 오랑캐 나라는 비록 완전히 이긴들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차라리 군사를 걷어 어서 돌아간만 못하옵니다. 공명이 웃으며 말한다. 내 어렵게 이곳까지 왔는데 어찌 바로 돌아가겠소. 내게 내일 오랑캐를 평정할 계책이 있소. 이에 조자룡과 위원에게 영체를 지키라 명령하고 우선 함부로 출전하지 못하게 했다. 다음날 공명이 토인을 기랍잡이 삼아 스스로 작은 수레를 타고 도화수 나루 북쪽 물가의 산속 외진 곳으로 가서 지리를 두루 살폈다. 산과 고개가 험한 곳에서 수레가 갈 수 없어 공명이 수레에서 내려 걷는다. 그런데 어느 산에 이르러 골짜기를 바라보니 생김새가 마치 긴 뱀과 같고 모두 번쩍이는 가파른 암벽에 수목이 전혀 없는데 중간에 한 줄기 큰 길이 나 있다. 공명이 토인에게 묻는다. 이 골짜기의 이름이 무엇인가? 이곳은 이름하여 반사곡이라 합니다. 뱀처럼 구불구불한 골짜기를 나가면 삼강성에 큰 길이 나옵니다. 골짜기 앞을 탐랑구라 부릅니다. 공명이 크게 기뻐하며 말한다. 이것은 바로 하늘이 나로 하여금 이곳에서 공을 이루라는 것이다. 곧 왔던 길로 되돌아가 수레를 타고 영체로 돌아와 마대를 불러 검은 상자를 실은 수레 열량을 줄 테니 반드시 죽간 1000개로 상자 안의 물건으로 공명이 지시하는 대로 하라고 분부했다. 휘하 병력을 이끌고 반사곡 양쪽 입구를 차단하고 알려준 대로 실행하시오. 보름의 시한을 주겠으니 모두 완비하시오. 그때까지 알려준 대로 시설하시오. 준비가 모자라면 군법에 따라 벌하겠소. 마대가 계책을 받아 떠났다. 다시 조자룡을 불러 반사곡 뒤에 삼강대의 입구로 가서 역시 공명이 지시하는 대로 지키며 필요한 것들을 당일까지 완비하라고 분부하였다. 자룡이 계책을 받고 떠났다. 다시 위원을 불러 분부한다. 그대는 휘하 병력을 이끌고 도화수 나루로 가서 영체를 세우시오. 남만병이 물을 건너 쳐들어오면 그대는 바로 영체를 버리고 백기가 펄럭이는 쪽으로 달아나시오. 보름 안에 잇따라 15번을 패전하고 7개 방어 진지를 포기해야겠소. 14번 패전하더라도 나를 찾아오지 마시오. 위원이 명령을 받들고 불만족스러운 모습으로 떠났다. 공명이 다시 장익을 불러 따로 한 무리 군사를 이끌고 공명이 알려준 곳으로 가서 채책을 세우라 했다. 다시 장의와 마충을 불러 항복한 남만병 1000명을 이끌고 공명이 알려주는 대로 실행하라고 명했다. 제각기 계책에 따라 실행한다. 한편 맹액은 오가국 군주 올돌골에게 말한다. 제갈량은 교묘한 꾀가 많으니 이것은 매복작전이 틀림없소. 이제부터 교전 시에 3군에 분부하여 골짜기 아니나 수풀이 많은 곳은 함부로 진군하지 못하게 하시오. 대왕의 말씀이 일리가 있소. 나 역시 중국인들이 속임수를 많이 부림을 알고 있소. 이제부터 대왕의 말씀을 따르겠소. 내가 앞에서 쳐붓을 테니 대왕은 배후에서 안내하시오. 두 사람이 상의하는데 갑자기 누군가 촉병들이 도화수 나루 북쪽 물가에 영체를 세웠다고 알린다. 올돌골이 즉시 부장 두 사람을 보내어 등갑군을 이끌고 강을 건너 촉병과 싸우게 했다. 몇 합 싸우지 않고 위연히 패주한다. 남만 병들이 매복이 있을까 두려워 뒤쫓지 않고 스스로 돌아갔다. 다음날 위연이 다시 가서 영체를 세웠다. 남만 병들이 이를 알아채고 다시 대군을 이끌고 강을 건너 싸우러 온다. 위연이 나가서 맞이하나 몇 합 안 싸우고 패주한다. 남만 병들이 10여리를 추격하더니 사방에 아무런 움직임이 없자 총나라 영체에 주둔했다. 다음날 부장들이 올돌골을 영체로 모셔 이 일을 이야기했다. 올돌골이 즉시 병력을 이끌고 크게 나아가 위연을 한바탕 추격한다. 촉병들 모두 갑옷을 버리고 무기를 내던지고 달아나는데 앞쪽에 백기가 펄럭인다. 위연이 패잔병들을 이끌고 급히 백기가 있는 곳으로 달려가니 벌써 영체가 하나 있어 영체 안에 주둔했다. 올돌골이 병력을 이끌고 뒤쫓아오자 위연이 병력을 이끌고 영체를 포기하고 달아났다.
오랑캐 병사들이 총나라 영체를 차지했다. 다음날 다시 앞으로 추격한다. 위원이 병력을 되돌려 교전하고 삼합을 못 싸우고 패주한다. 다시 백기가 있는 곳으로 달아나니 역시 영체가 하나 있어 위원이 영체 안에 주둔했다. 다음날 다시 남만병들이 몰려오니 위원이 조금 싸우다가 다시 달아났다. 남만병들이 청나라 영체를 점령했다. 이처럼 위원은 싸우고 또 달아나기를 되풀이해 벌써 15차례 패전하고 잇따라 7개 영체를 잃었다. 오랑캐 병사가 크게 진군에 추격한다. 올돌골이 스스로 군사들 선두에서 적군을 격파하는데 도중에 수풀이 무성한 곳이 나타나 감히 전진하지 못한다. 사람을 시켜 멀리 정찰하게 하니 과연 수풀 그늘 아래 깃발들이 움직인다. 올돌골이 맹액에게 말한다. 과연 대왕께서 헤아리신 대로요. 맹액이 크게 웃으며 말한다. 제갈량이 이번에 나에게 간파됐소. 대왕께서 날마다 15번을 이기고 7개 영체를 빼앗으니 촉병들이 우리 소리만 듣고도 놀라서 달아나는 것이요. 제갈량이 이미 계책이 궁하니 이렇게 한 번만 진격하면 큰 일을 이룰 것이요. 올돌골이 크게 기뻐하며 마침내 촉병을 조심하지 않았다. 16째 되는 날 위원이 패잔병을 이끌고 등갑군과 싸우러 오니 올돌골이 코끼리를 타고 선두에 서서 머리에 일월랑수모를 쓰고 몸은 황금 진주 옥돌로 꾸몄는데 양쪽 갈빗대에 갑옷처럼 단단한 비늘이 드러나고 눈동자에서 빗줄기를 뿜는 듯하다. 올돌골이 위원을 가리키며 크게 욕을 하니 위원이 말머리를 돌려 달아나고 그 뒤를 남만병들이 크게 진격한다. 위원이 병력을 이끌고 반사곡을 돌아서 백기가 있는 쪽으로 달아난다. 올돌골이 병사들을 모두 이끌고 그 뒤를 추격했다. 올돌골이 멀리 바라보니 산 위에 아무런 초목도 없어 매복이 없다고 여기고 마음 놓고 추격했다. 골짜기 안에 이르니 수십 량의 검은 상자를 실은 수레가 길을 막고 있다. 오랑캐 병사가 보고한다. 이곳은 바로 촉병의 군량을 나르는 길인데 대왕께서 오시자 군량 수레를 내던져버리고 달아났습니다. 올돌골이 크게 기뻐하며 병사들을 재촉해 추격한다. 골짜기 입구를 나오려는데 촉병들이 보이지 않고 다만 횡목과 온갖 암석이 굴러떨어져 골짜기 입구를 겹겹이 차단한다. 올돌골이 병사들에게 길을 뚫고 나아가라 명했다. 그런데 앞쪽에 크고 작은 수레에 마른 불쏘시개가 잔뜩 실려 있고 그곳에서 모조리 불빛이 치솟는다. 올돌골이 황망히 병사들에게 후퇴하라 명하는데 후군 부대에서 함성이 들려온다. 누군가 알리기를 골짜기 입구도 벌써 마른 불쏘시개로 겹겹이 차단됐고 알고 보니 수레에 실린 곳도 모두 화약으로 일제히 불붙는다. 올돌골이 보니 불이 옮겨 붙을 초목이 전혀 없어 마음속으로 당황하지 않고 길을 찾아 달아나라 명령했다. 그런데 산이 양쪽가에서 횃불을 마구 던지고 횃불이 떨어지는 곳마다 땅속에 폭탄에 점화하는 실이 불붙어 곧 땅에서 폭죽이 날아오른다. 골짜기 가득히 불빛이 난무하니 등갑이 닿는 대로 불붙는다. 곧 올돌골과 3만 등갑군이 불에 타서 서로 껴안은 채 반사곡 안에서 죽는다. 공명이 산 위에서 내려와 살펴보니 오랑캐 병사들이 불붙어 주먹과 다리를 펼친 채 죽었고 태반이 철포를 맞아 머리와 얼굴이 분쇄됐다. 모조리 골짜기 안에서 죽어 그 악취를 견딜 수 없었다. 공명이 눈물을 흘리며 탄식한다. 내 비록 종묘사직에 공을 세웠지만 내 수명이 줄어들겠구나. 좌우의 장졸들 가운데 감탄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한편 맹액은 영체 안에 머물며 오랑캐 병사들이 돌아와 보고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1천여 명의 사람이 영체 앞에서 웃으며 절을 올리고 말한다. 오가국 병력과 총나라 군사가 크게 싸워 제갈량을 반사곡에서 포위했습니다. 대왕께서 도우러 가시기를 바랄 따름입니다. 저희 모두 원래 이곳 사람들이지만 부득이하게 총나라에 항복했었습니다. 이제 대왕께서 오신 것을 알고 싸움을 도우러 왔을 뿐입니다. 맹액이 크게 기뻐하며 다시 종족과 불러 모은 오랑캐들을 이끌고 밤새 말을 타고 달렸다. 오랑캐 병사에게 길을 안내하게 명해 반사곡에 도착해보니 불빛이 몹시 치솟고 악취를 견디기 어려웠다. 맹액이 계략에 빠진 것을 알고 급히 군사를 물리려는데 왼쪽에서 장이, 오른쪽에서 마충, 양쪽에서 군사들이 몰려 나온다.
맹액이 맞서려는데 한바탕 함성이 인다. 알고 보니 오랑캐 병사 가운데 태반이 총나라 군사다. 이들이 남만왕 종족과 소집한 오랑캐들을 모조리 사로잡는다. 맹액이 필마단기로 촉병의 두터운 포위를 뚫고 산속 지름길 쪽으로 달아났다. 막 달아나고 있는데 산속에 우묵 들어간 곳에서 한 무리 인마가 작은 수레 하나를 호위해 나온다. 수레에 단좌한 사람은 머리에 윤건을 쓰고 손에 깃털 부채를 들고 몸에 도포를 입은 바로 공명이다. 공명이 크게 꾸짖는다. 반정 맹해가 이번에는 어쩔 셈이냐. 맹액이 황급히 말머리를 돌려 달아난다. 그런데 옆에서 어느 장수가 번쩍 나타나 갈 길을 가로막으니 바로 마대다. 맹액이 미처 손쓰지 못하고 마대에게 사로잡힌다. 이때 왕평과 장익이 벌써 한 무리 군사를 이끌고 남만 영체에 이르러 추경 부인과 남녀노소 모두를 사로잡아 온다. 공명이 영체 안으로 돌아왔다. 승장하고 앉아서 장수들에게 이른다. 내 이번의 계책은 부득이하게 쓴 것이지만 나의 음덕을 크게 해쳤소. 내 생각에 적들은 틀림없이 수풀이 우거진 곳에 아군이 매복할 것이라 예상했소. 내가 오히려 깃발들만 꽂고 실은 아무 병마도 배치하지 않은 것은 저들을 현혹시키기 위해서였소. 내가 위헌도로 15번을 잇따라 패전하라 명령한 것은 그들의 의심을 거두기 위해서였소. 내가 보니 반사곡은 오로지 한 줄기 길만 있고 양쪽은 모두 반짝이는 암석인데다 수풀이 전혀 없고 아래쪽은 모두 모래흙이었소. 이에 마대에게 명령해 검은 상자를 골짜기 안에 안배하고 수레의 상자 안에 미리 만들어둔 화포를 잔뜩 채웠소. 이 화포는 이름하여 쥐레인데 한 포 안에 작은 포 9개를 넣은 것을 30포마다 파묻고 속이 빈 대나무 안으로 약선을 넣었소. 한 번 터지면 산이 무너지고 돌이 깨지요. 나는 또한 조자룡에게 명하여 미리 마른 풀을 실은 수레를 준비해 골짜기 안에 놓아두게 했소. 또한 산 위에 미리 큰 나무와 잡다한 돌덩이들을 준비했소. 위원에게 명하여 올돌골과 등갓끈을 골짜기로 깨어내어 위원을 내보내고 즉시 그 길을 차단하고 뒤따라 불살랐소. 내가 듣기에 물에 유리한 것은 반드시 불에 불리하다고 했소. 등갑은 비록 칼이나 화살로 뚫을 수 없으나 기름에 적신 것이라 불붙기 마련이요. 오랑캐 병사들이 이렇게 단단한 갑옷을 입었으니 화공이 아니면 어찌 승리하겠소. 그러나 오가국 사람들을 시도 남기지 못하게 멸절시킨 것은 나의 큰 죄요. 장수들이 저를 올려 엎드려 말한다. 승상의 천기는 귀신도 헤아리지 못하겠나이다. 공명이 맹액을 압송해 오도록 명하였다. 맹액이 군막 안에서 무릎 꿇는다. 공명이 그 포박을 풀어주라 명하고 우선 다른 군막에 머물게 하고 술과 밥을 주어 놀란 마음을 가라앉히게 했다. 술과 밥을 담당하는 관리를 공명이 불러 무엇인가 분부를 내린 뒤 보낸다. 한편 맹액은 충룡 부인, 맹우, 대래동주 등 모든 일가 친척과 함께 다른 군막에서 술을 마신다. 그런데 한 사람이 군막으로 들어와 맹액에게 말한다. 승상께서 부끄러워하시며 공을 만나려 하시지 않습니다. 특별히 저를 시켜 공을 풀어주고 다시 인마를 불러 모아 승부를 내자고 하셨습니다. 공은 이제 어서 떠나시오. 맹액이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7번 잡고 7번 풀어줌은 옛부터 지금까지 없었소. 내 비록 오랑캐나 예의는 잠옷 알거늘 어찌 이런데도 수치를 모르겠소. 곧 형제 처자 일가 친척들과 함께 모두 땅을 기어서 가더니 군막 아래에서 무릎 꿇고 웃옷을 벗어 상체를 드러낸 채 사죄한다. 승상의 위엄이 하늘 같으니 남쪽 사람들이 다시는 반역하지 않을 것입니다. 공명이 말한다. 공이 지금 복종하겠다는 것이요. 맹액이 눈물 흘리며 사죄한다. 저의 자자손손 모두 거듭 목숨을 살려주신 은혜에 감격하는데 어찌 복종하지 않겠습니까? 공명이 이에 맹액을 위로 불러서 연애를 베풀어 경화하고 언제까지나 남만의 군주로 있게 했다. 빼앗은 땅은 모두 돌려주었다. 맹액의 종족과 남만 병사들 가운데 감격해서 우러러 받들지 않으니 없고 모두 기뻐하며 한동안을 즐겁게 담수하다가 춤추며 돌아갔다. 이리하여 공명은 맹액을 7금7종 끝에 소원하던 남만 평정을 성취하였다. 훗날 누군가 시를 지어 공명을 기렸다.
깃털 부채를 들고 윤건을 쓰고 푸른 군막 아래에서 7번 사로잡아 만왕을 다루었네. 지금도 그 위엄과 은덩이 개동에 전해지니 그를 위해 높은 땅을 골라 묘당을 세웠구나. 삼국지 인물열전 13 조조. 시대를 만들어가는 영웅. 사실과 허구 사이. 맹덕 조조는 후한의 정치가이자 군인이며 시인입니다. 그의 일생을 요약하면 의병을 일으켜 황건적을 토벌했고 난세에 일어난 영웅호고를 통합해 한나라 황실을 바로 세웠으며 각종 부정부패를 바로잡았습니다. 제도 정비, 인재 등용, 국가재정 강화, 조세평등 같은 개혁을 이루어 혼란을 평정했습니다. 조조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있지만 부정적인 이미지가 더 큰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나간중이 소설의 재미와 주인공 유비를 돋보이기 위해 후한을 멸망시킨 간웅으로 그렸기 때문입니다. 출세지향인가 운명의 개척인가. 조조는 환관 가문에서 출생해 성장합니다. 본래 하우시던 부친이 환관 조등의 양자로 들어가면서 조조는 자연스럽게 환관의 손자가 됩니다. 명문가의 자손이었던 덕에 20세가 되자 관직을 시작하죠. 그는 더 큰 인물이 되기 위해 명성과 평판을 필요로 했고 당대의 인물평론으로 유명한 허소를 찾아갑니다. 소설에서는 허소를 점쟁이 관상가쯤으로 표현했지만 실제 그는 유명한 사상가이자 인물평론가였습니다. 누구든 그로부터 좋은 품평을 얻으면 몸값이 치솟으면서 전국적인 유명인사가 됐죠. 하지만 허소는 조조를 만나주지 않습니다. 그러자 조조는 꾀를 냅니다. 허소가 남의 정혼녀를 납치해 고향으로 도망간다는 소문을 퍼뜨리죠. 허소는 누명을 벗기 위해 조조를 찾아오고 조조는 그에게 자신에 대한 인물평가를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허소는 말합니다. 그대는 치세의 능신이요 난세의 간웅이로다. 허소의 말처럼 조조는 영웅으로서 큰 업적을 쌓음과 동시에 냉철하고 잔인함을 가진 인물이 됩니다. 천하가 인정하는 사람이 되겠다. 조조는 동탁을 제거하는 데 실패하고 도피하던 중 자신을 구해준 진군과 함께 부친의 친구인 여백사의 집에서 묵게 됩니다. 여백사가 술을 구하러 간 사이에 남은 두 사람은 집 뒤쪽에서 흘러나오는 칼 가는 소리를 듣습니다. 자신들을 해치려는 것으로 오판한 그들은 여백사의 8식구를 모두 살해하고 말죠. 하지만 부엌에 묶어놓은 돼지를 발견하곤 자신들을 접대하려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달아나던 조조는 때마침 술을 구해 돌아오는 여백사를 만납니다. 일이 있어 급히 떠난다고 둘러댄 조조는 여백사가 등을 돌리자 그를 죽여버립니다. 진궁이 고의로 사람을 죽이는 것은 엄청난 잘못이라고 말하자 조조는 차라리 내가 천하 사람들을 버릴지언정 천하 사람들이 나를 버리게 하지는 않겠다고 대답합니다. 의심 많고 잔인하며 악한 성품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기다릴 줄 알고 때를 아는 것이 영웅. 30세가 된 조조는 황건적을 토벌하는 기도위로 임명되어 영천에서 큰 공을 세웁니다. 조조는 더욱 유명해졌고 제남 지역의 상으로 승진해 2년간 부패한 관리 8하를 파면합니다. 부패한 관리로부터 뇌물을 받아온 환관과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 지역 호족들로부터 미움을 사게 되죠. 결국 조조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 병을 핑계로 관직을 뒤로하고 고향으로 돌아가 때를 기다립니다. 이후 조조는 환관과 외척을 제거하고 권력을 잡은 동탁으로부터 효기 교위로 제수받습니다. 하지만 황제를 무시하고 폭정을 일삼는 동탁을 제거하려다 지명수배자가 되고 말죠. 또 원소를 중심으로 한 반동탁 연합군을 결성하지만 권력에 눈이 먼 영웅들의 불화로 연합군을 해산하고 원소에게 신세를 집니다. 이후 황건적을 토벌해 공을 세워 연주목이 됐고 이때 항복한 황건적을 정예병력으로 키워 군사적 기반을 다집니다. 196년 헌제를 옹립해 대장군이 됐고 208년에 승상, 216년 위나라의 왕이 됩니다. 처음 관직을 맡은 지 42년 만입니다.
모든 면에서 완벽한 것 같은 조조였지만 쉽지 않은 여정이었습니다. 지도자의 덕목 솔선수범. 조조는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지도자였고 솔선수범이 무엇인지 보여준 지도자였습니다. 198년 장수를 치기 위해 군사를 일으키자 백성들은 보리를 수확해야 할 시기임에도 두려워서 보리를 베러 나오지 못합니다. 이에 조조는 보리밭을 함부로 밟는 군사는 차명에 처하도록 군령을 내리죠. 조조가 말을 타고 보리밭 옆을 지날 때 갑자기 새 한 마리가 날아오릅니다. 깜짝 놀란 말은 날뛰며 보리밭으로 들어가고 말죠. 조조는 내가 만든 법을 스스로 어긴다면 다른 사람들을 복종시킬 도리가 없다면서 칼로 자신의 목을 찌르려 합니다. 부하들이 급히 만류하자 조조는 자신의 머리털을 끊어 땅에 던지며 말합니다. 내 머리털로 내 목숨을 대신하겠다. 이 소식을 들은 군사들은 크게 놀랐고 아무도 군령을 어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당시 머리털을 자르는 것은 밤낮으로 성벽을 쌓는 노역에 버금가는 중한 처벌이었습니다. 조조는 출정할 때마다 군기를 엄격히 해 백성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함으로써 민심을 자신에게 돌리려고 했습니다. 포용력과 인재 등용. 조조가 냉철하고 잔인했지만 자신이 믿고 써야 할 인재에게는 너그러웠습니다. 당시 최대의 숙적이던 원소를 격파하고 획득한 전리품에서 원소와 내통한 밀서가 무더기로 발견됐습니다. 참모들은 내통한 자를 찾아 처벌하라고 말하지만 원소의 대군이 강했을 때는 나도 어찌 될지 알 수 없어 마음이 흔들렸다. 내가 그러했는데 하물며 다른 사람들은 어떠했겠느냐 라며 전군이 보는 앞에서 밀서를 불태워버립니다. 당시 조조의 세력은 미약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밀서를 주고받은 부하를 처벌한다면 자신의 세력이 급속히 약화됨은 물론 또 다른 모방과 분열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간파한 것이죠. 조조는 유비와 간우도 자기 사람으로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유비를 제거하자는 참모의 건의에 지금은 영웅을 끌어들일 시기이다. 이럴 때 한 사람을 죽여 천하 사람의 마음을 잃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이후에도 조조는 출신과 과거를 묻지 않고 인재를 적재적소에 활용합니다. 삼국지에 나오는 걸출한 인물 대부분은 순욱과 순유같이 한나라의 신하였거나 가후, 장요, 서왕같이 항복한 장수였습니다. 210년 조조는 신하의 고하를 막론하고 재능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 인재로 등용한다는 구연령을 발표합니다. 이로써 조조에게 수많은 인재가 모이고 그들은 위나라와 진나라를 세우는 초석이 됩니다. 조조의 인재 등용 방식의 핵심은 실용주의 용인술이었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만드는 영웅. 사람들은 조조의 위나라는 천시를 얻었고 송곤의 위나라는 지리를 얻었으며 오비의 총나라는 인하를 얻었다고 평가합니다. 하지만 조조는 천시에다 지리, 인하까지 얻었기 때문에 천하를 통일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조가 허소의 말처럼 치세의 능신인지 난세의 가능이었는지는 개인의 평가에 맡겨야 할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조조는 난세를 평정했고 인재 등용과 제도 정비를 통해 새로운 시대를 준비했다는 점입니다.